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부동산 분석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의 개회식 사회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장인 박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많은 내외 귀빈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음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장 박상철입니다. 늦은 가을 비가 내린 날씨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그 주제 갖고 세미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 허정식 의원님,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님, 그리고 한국부동산 분석학회 허정칠 회장님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객관적인 과세 기준 확보를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국의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기준으로 전국 토지 약 3,500만 필지, 단독주택 409만 호, 아파트 등 공동주택 1,500만 호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공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의 산정 기준 등 총 67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89년 지가공시법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제도를 마련한 이래 2006년부터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을 조사 산정해서 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마련되어 부동산 가격 조사 체계가 발전되고 조세 행정을 효율화하는 등 성과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와 달리 산정되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서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부동산 가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서 공시가격의 정확성, 신뢰성,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이 많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토의된 주제들은 향후 국회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보고서로 작성되어서 부동산 공시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맡아주신 명지대 김준영 교수님, 입법조사처 장경석 조사관, 그리고 토론회의 자장을 맡아주신 명지대 이상영 교수님, 토론을 해주실 세종대 임재만 교수님,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성규 연구위원님, 부동산 플래닛 임하나 박사님, 한국부동산원 김세중 처장님, 그리고 조선일보 정순우 기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허종식 의원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허종식 의원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기 전에 제가 인천시 부시장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한겨레신문 기자를 했습니다. 그때 저 뵀던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한겨레신문 부동산 전문 기자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한 번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뭐 빌라, 주택 유형별로 단독주택 어디에 이치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이게 모든 세금의 기초잖아요. 여러분들 세금 내는 거, 건강보험료 내는 거에
모든 기초가 이겁니다. 근데 누구도 불신을 해요. 이것만 불신하지 않으면 저는 부동산이 50% 안정됐다고 보는 거죠. 이거 올라가면 다 더 내야 되고요. 내려가면 다 더 내야 되는데 언제는 시세 90%까지 하겠다. 아니다. 너무 높다. 뭐 70%를 하자. 다 달라요. 물론 공시가격이 시세 100% 되는 게 맞기는 맞죠.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이게 늦었다 싶었을 때 여기에 대한 좋은 방향을 말하는 게 맞다. 국민이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나타나는 그 가격이 맞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좋은 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이 입법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아 의원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국토위 소속의 국민의힘 박정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분만 계셔도 세미나가 가능한데 이 모든 분들이 전국에 내노라한 분들이 다 모이시는 것 같아서 오늘 부동산 공시 가격에 대한 혁명적인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준비해 주시고 이런 기회 만들어 주신 우리 박상철 처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신종칠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 좌장 맡아 주신 이상현 교수님과 발제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허정식 특히 우리 허정식 의원님은 오늘이 목요일인데 월화수목 오늘까지 4일 내내 계속 같이 하면서 우리 국토위 예산 관련 밤늦게까지 얘기했었는데 기꺼이 공동 주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우리 지금의 부동산 공시 제도가 한 30년이 넘어서 시세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이에 따라 조세마저도 좀 왜곡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게 우리 국민 생활에 직결될 수 있도록 우리 허종식 의원님하고 같이 손잡고 여야가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 만들어가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같이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종칠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정책 세미나의 전반적인 소개를 한번 할까 이렇게 해서 인사말 하려고 합니다. 준비한 인사말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 부동산학과의 신종철 교수입니다. 오늘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더불어민주당 허정식 의원님,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님,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부담과 직결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간 공시가격 산정 체계, 부동산 유형별 시세 반영률, 공시가격 이의신청 대응 등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고 부동산 가격 공시가격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논란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전반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명지대 김준영 교수님께서는 부동산 가격 어떻게 공시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국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박사님께서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네덜란드, 대만, 미국 등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벤치마킹해 개선 방안을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러한 발표에 이어 명지대 이상현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여러 전문가분들의 종합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정책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시고 개회사와 환영사를 해주신 국회 입법조사처 박상철 처장님, 더불어민주당 허정식 의원님,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정책 세미나를 위해 발표를 해주실 발표자분들과 종합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신 여러 참석자분들과 관계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제자분들의 발제를 먼저 듣고 그리고 자장분과 토론분들 이석을 하신 이후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명지대 김준영 교수님께서 부동산 가격 어떻게 공시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먼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를 받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김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목은 좀 스스로 답을 하려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답이 충분히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여기 토론을 통해서 더 많이 또 답을 더 주실 것 같아서 일단 전체 논의의 어떤 범위를 정하는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 연구 영역을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호혜연 연구원하고 같이 좀 수행을 했고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해외 사례들을 좀 봤습니다. 뭐 뒤에도 해외 사례 많이 말씀하시겠지만은 결국 부동산 가격 공시에 있어서 답이 있다라기보다도 다른 나라들이 이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답을 찾아가고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 기준점을 좀 찾아가는 게 어떨까라는 그 논리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오늘 자리는 안 하셨지만 국토부에서 좀 의욕적인, 되게 좀 적극적인 그런 안을 발표를 한번 하셨습니다. 이 정책 아마 다 여기서 계신 분들은 아마 보시고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공시제도가 아까 인사말 환영사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 이슈들이 많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좀 대안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 그리고 개선에 대한 항목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정확성, 신뢰성, 투명성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되게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정확해져야 되고 신뢰할 만해야 되고 그 결과가 좀 투명해야 되고 그래서 이 관점에서 향후에 어떻게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은 저는 되게 적합해 보이고요. 다만 그 강론에 있어서 제시된 이 내용들이 이 주요한 어떤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충분한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서 아직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후에 더 해나가자라는 차원에서 좀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관련된 공시제도 관련된 담당자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바로 이 보도자료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즉 우리나라의 공시제도가 훌륭한 제도다. 그래서 월드뱅크가 이 제도를 가지고서 다른 나라에도 많이 수출하고 있는 좋은 상품이다. 저는 되게 인정은 하고 싶고요. 다만 그 논의가 현재 투명성, 신뢰성, 정확성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할 만한 근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나라, 저희하고 지금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현재 공시라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관점으로 저희가 바라봐야지 월드뱅크를 통해서 수출한다는 것이 정당화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건 너무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행위인 것 같아서 그 점에서 해외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사례를 본다라는 것이 만약 선진국이 이렇게 하더라라는 그런 일반론적인 그런 사례 그리고 우리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아니고요. 부동산 과세라는 것이 정부 세수에 있어서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도 다른 나라는 다 동일하고 그리고 종가세 형식으로 부동산 가격의 세율을 곱해서 그 세수를 매운 충당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를 재산세가 매겨질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일하게 중요한 과제에서 역시 정확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장영석 박사님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논쟁이 되어 왔고요.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결과로서 하나의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 그 과정을 저희가 적어도 인지를 하고 향후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공시가격의 개념하고 측정,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두고 측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이것과 연관돼서 그걸 할 수 있는 조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소유자가 판단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이슈가 이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환영사에서도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적정 가격에 대한 개념이 저희가 사실은 이게 감정평가 자체에서도 이슈가 되는 거고 공시 제도에서도 이슈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적정 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정평가 규칙 감칙에서 이야기하는 시장 가치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럼 과연 이 적정 가격을 이와 같은 정의에 기초해서 바로 실거래 가격으로 볼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논의인 것 같습니다. 실거래 가격만으로 보기 어려운 게 앞단에서 정상적인 거래,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라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정통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실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실거래가에 기초해서 현실화율 100%, 90% 그걸 가지고서 공시제도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이 논의가 과연 얼마나 적합한 것인가라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을 정상적이고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에 따른 가격으로 볼 것인가라는 이 질문이 나왔고요. 그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감정평가에서 3방식을 쓰는 까닭인 것 같습니다. 원가 방식, 비교 방식, 거래 방식, 수익 방식 등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다양한 방식으로 가격에 대해서 접근하라라고 감정평가의 어떤 기본 원칙으로 저희가 이론시키고 있고 교육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는 그 물건별로 하나의 감정평가 방식을 쓰도록 이렇게 감칙에서는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감정평가 이론 자체에서는 이 3방식이 기본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이 제도와 관련돼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김현미 장관께서 발표하신 이 자료 그 내용 가운데 브리핑문 가운데 우리 투기 수요의 유입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현재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투기 수요로 유입된 그런 과도한 가격이다라고 한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상 가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다른 한편에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가격이 높아져서 현재의 공시 가격이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현실화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걸 가지고서 왜 기준으로 하냐? 이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상 가격에 대한 모순이 한 정부 내에서도 존재했던 것이 지난 정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투기 수요로 인해서 시장 근본 가치를 크게 상회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판단을 한다라면은 과세의 가치는 이 거품이 낀 가격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정상 가치를 가지고서 평가하려는 그런 시도가 적어도 있어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인데 과연 그와 같은 논의가 지난 정부에 적극적으로 있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공시제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지점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가격을 마냥 추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시의 가격을 잡아야 될 것인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이것도 역시 저의 철학입니다. 정상적인 시장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결국 3방식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활용을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맞는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아시겠지만은 현재 제도가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가 이후 논의에서 핵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의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의 어떤 대립구도로 논의가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누구한테 이로울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는 건데 저는 그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퍼포먼스 위주로 성과 위주로 봐야 되고 최종적인 결과물이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상정을 해놓고 그걸 최종적인 골로 놓고서 만들어가야 되는 논의가 있어야지 지금 어떤 제도를 할 경우에 누구와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더 중요한 그 모델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겹지만은 이제 하나하나씩 나라를 최대한 간단하게 어차피 내용들은 다 자료집에 있으니까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특히 미국에서는 주별로 미국의 사례들을 다 일반화시켜서 논의하는 것은 앞으로 많이 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주마다 다 하나의 세계고 하나의 세계관을 갖고 있고 이 공시 가격에 대해서도 다른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주 단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비슷하게 공정 가격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했지만은 대법원에 의해서 이 공정 가격이 시장 가치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이후 시장 가치로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평가 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감정평가 주변의 사례를 몇 개를 모아다가서 하는 사례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관측되기 어렵습니다.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관련된 거래 사례가 지금 평가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컴퓨터 에이디드, 컴퓨터 어시스티드 평가 방식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별로 지금 거래하는 방식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 사례 비교 방식하고 수익 방식하고 비용 방식을 고르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이슈가 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비교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 비용접근법도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논의는 수익이 발생하는 프로퍼티, 부동산이라면 얼마든지 수익 방식으로도 그 가치를 환산해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비교 방식에 사용되는 거래가 이게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진 거래인지가 기본적으로 확인되는 절차가 남겨 있고요. 이 비교 방식에 사용되는 그 거래에 대해서 실제 이 거래 자료가 해당되는 그 과세평가관의 자료가 넘어올 때 그 여기 보시면 이 표에서 그 Q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U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Q는 qualified, 이 거래가 인증이 되었다는 정상적인 거래로. U라고 되어 있는 것은 unqualified라고 해서 인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래가 여기서 비교 방식으로 쓰이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어떤 그런 정교함에 대한 판단이 그 공정함에 대한 판단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걸 가지고서 비교 방식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뉴욕의 경우는 이따 그 장현석 박사님도 많이 말씀하실 테니까 좀 최대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상황에서 매매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해서 특정한 상황의 거래는 제외하고 있고요.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자산들은 수익 방식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자산들은 거래 사례를 활용한 비교 방식을, 신축 자산들은 원가법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수익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소득 및 지출 자료는 관련 세무사, 관련 국세청 이런 기관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자료가 평가 방식의 가장 기본 리소스로 원자료로 들어가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고요. 대량 평가 방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주하고 시하고 조금 제도가 다른데요. 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클래스를 4가지 클래스로 나눠 가지고서 주거용 부동산, 그다음에 콘도, 아파트 형태 같은 그런 주거용 부동산 등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재밌는 것은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 아주 3가구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부동산은 그 거래 사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파트와 같이 주로 임대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접근법이 아니고 소득 접근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 테이블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래 사례를 쓰는 것보다 소득 접근법으로 쓰는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사례를 보시면은 콜로라도 사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주거용 부동산은 비교 방식이, 농지는 수익 방식이, 그다음에 상업용 사물 부동산은 이 중에서 적절한 방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역시 토지하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인컴이 어느 정도인지가 기본적으로 모형에 반영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특정하게 그 농지의 수익이 많을 때 세금이 올라가는 것이 그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업 생산의 평균을 적용해서 상대적으로 농지 소유자를 좀 유리하게 평가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여러모로 저희 쪽에서 많은 좀 귀감 내지 참고가 되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한국 부동산하고도 상당히 좀 역할이 좀 비슷해 보이고요. 여기서 정의하는 것은 역시 그 암스랭스에 대한 그런 정의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비교 방식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 유형, 주택, 공동주택, 나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역시 대량 평가 방식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량 평가 방식을 쓸 때 다중 회귀 모형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저희도 현재 이런 형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다중회계를 모형한 대량 평가 방식, 권역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 다음에 공정시장 거래로 사용되는 그런 사례만 사용하는 것, 그런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의료시설, 쇼핑몰, 쇼핑센터, 임대용 공동주택, 오피스. 자, 임대용 공동주택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피스텔이라고 할까요? 오피스텔의 그 거래 가치는 지금 이렇게 수익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 방식으로 할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관련된 수많은 수익에 대한 예측을 내부적으로 엠팩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엠팩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고 메서덜러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용 방식은 이와 같은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유형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엠팩이 이 모든 비용을 산정하는 시스템도 자동화하기 위해서 자동화 비용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온타리오주 전체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이렇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 평가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와 같은 가격 평가를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가격 평가를 하는 주체가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문성에 대한 내용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세이빙 앤 론 사태, 저축 대부조합 사태가 이루어지면서 이 저축 대부조합을 만들어낸 원인이 무엇일까? 부동산 가치 평가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점이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이 통과되면서 이후에 전체적인 감정평가의 기준, 감정평가의 원칙을 마련하라는 것이 이루어졌고 그게 과세평가까지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이제 주의 부동산의 가치를 공시가격을 평가를 할 때 그 평가하는 것 역시 전문성을 갖추게끔 하는 주의 각종 법 제도들이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마련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세 가치를 평가하는 평가사들이 모든 직원들이 그와 같은 자격 혹은 인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자격에 대한 인증 시험이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이 4가지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학습을 거쳐서 인증을 거쳐서 계속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자격 유형별 교육 및 시험 요건, 경영 요건 등은 자세히 내용을 보시는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민간 감정평가에 대한 관련 기관들이 해당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량평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대량평가라는 것을 반드시 학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동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 안에서 수익 방식과 비용 방식 등 거래 사례 이외에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학습은 레벨을 높이면서 자격을 높여가면서 반드시 학습해야 될 그럴 내용들로 이후 주에서 다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따로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학에 대한 어떤 과목을 이수해라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재교육을 받으라는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시험 강의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 주 사례를 보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모든 과세 평가를 하려면은 모두 감정 평가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주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마다 다 다른 세계입니다.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자격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 세무부가 실시하는 자발적 인증 프로그램이 있고 이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 자격 급여를 제공하는 그와 같은 형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과세 평가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관련된 내용,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지는 역시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역시 이 내용도 제가 그대로 옮겨놨는데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보시면은 역시 컴퓨터와 활용된 교육, 그 다음에 인컴 방식에 대한 교육, 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한번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기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의 제도는 카운티에서 핵심적인 보드 멤버 7명 정도를 정하는데 그 보드 멤버를 계속 선출하고 다시 선거를 하고 하는데 그 보드 멤버 중에 가장 중요한 멤버 중에 한 명이 과세평가관입니다. 그 지역의 과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 사람이 보드 멤버, 카운티 보드 멤버의 핵심 멤버가 되고요. 그 보드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갖춰야 될 자격 요건으로 지금 이와 같은 감정평가, 과세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인증을 받았는가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시면은 비용 및 시장 접근법에 대해서 지금 학습을 받았는가, 대량 평가의 기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가가 해당 평가관이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주에 비해서 그렇게 이 과세평가를 더 빈번하게 할 일은 다른 주보다는 좀 적은 주입니다. 그 말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평가사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서 역시 과세에 대한 기준을 하고 있고요. 임시평가사가 종국적으로는 연구평가사가 되어서 계속 과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연구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의 점수를 몇 점 이상을 해야 되고 관련된 훈련 과정을 계속 이수해야 되고요. 이 연구평가사 다음 단계가 고급평가사 단계고 이 고급평가사 단계에서 되기 위해서는 밑에 보시면은 가치의 수익 접근법, 주거용 부동산의 제조달 원가 접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보시면 되시고 이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이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관련된 민간 기관들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서 그것을 이수하는 것도 역시 인정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도 중앙정부 단위로 VOA라는 기관들이 전체의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을 갖고 있고요.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역시 단계별로 나눠가지고서 초급 단계, 중급 단계, 시니어 단계로 해가지고서 교육이 존재하고요. 그와 같은 교육을 이수해가지고서 최종적인 골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유도하는 그런 장치들 역시 영국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의 신청에 대한 대응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에 제도에서도 되게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공시가격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여기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가치조정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VAB라는 기관을 두고 있어가지고서 이 VAB는 과세평가를 하는 그 주체하고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고 이 VAB가 특별판사를 지명을 해서 이 VAB가 관련된 두 기관, 그러니까 이 평가기관하고 소유자하고의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서 공정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평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VAB고요. 뉴욕과 같은 경우에도 행정적 검토, 법적 검토로 나뉘어져 가지고서 법적 검토 단계에는 본격적으로 큰 변호사 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대법원 등의 어떤 과세 단위로 가기 전에 스카라는 단계를 둬 가지고서 여기에서 조금 더 약식이지만은 이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의 지금 스카프라는 제도를 역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도 과세평가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BOE라는 기관에 CBOA라는 기관에 그 제소를 해가지고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 이의 신청에 있어서 역시 중재위원회가 중립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그 평가기관과 별도의 기관을 가지고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가 나와 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각 카운티마다 이의신청위원회라는 준사법 기구가 존재해서 역시 쌍방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소유자가 제공하는 자료, 그 다음에 평가관이 제공하는 자료를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제도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영국도 영국 제도가 참 여러모로 좀 참고할 내용이 많은데요. 이 VT라는 평가 재판소가 존재해서 이 VT에서 이 독립적인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즉 VOA하고 무관하고 거기서 이의 신청을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해가지고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 모든 절차가 뭐 코로나 등의 때문인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끔 저비용으로도 할 수 있게 하는 그와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이 VT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점은 기존에 있었던 모든 이의 신청의 결과들을 이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도 지금 가실 수 있습니다. 가셔서 하나하나 클릭을 하면은 어떠한 형태의 이의 신청이 제기가 되었고 그 내용들이 무엇이다에 대한 모든 자료를 로우하게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한 결과를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제가 특별히 아까 엠팩도 말씀드렸지만 엠팩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엠팩이 실제로 한번 방문을 한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근거를 공개하고 이의 신청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많이 이슈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이 많았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과세평가 가격을 공지할 때 별도의 아이디 같은 걸 부여해 가지고서 그 아이디를 인터넷에 입력을 해 가지고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RFR이라는 이 시스템이 엠팩 내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고, 이 과정들이 약 한 해 27,800건 정도가 진행이 돼서 지금 이 RFR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와 같은, 지금 저도 한 번씩 다 들어가 봤는데요. 제가 과세 번호가 없어가지고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 화면을 못 봤으면 아쉬운데, 혹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요 다음 화면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은 그 모든 과정들이 다 그 인터넷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 그것이 되게 유리한 과정이고, 이 엠팩 내에서 있는 RFR 결정을 통해서도 이의 신청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미국과 동일한 형태의 ARB라는 기관을 통해서 역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ARB의 결과로 들어갈 때 마찬가지 화상회의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엠팩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근거 자료를 여기서 다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왜 불충분한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제공하는 근거 자료도 다 제공을 하고, 자료의 어떤 그런 향연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결정에 다시 불만족할 경우에는 다시 고등법원으로 항소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 지금 저기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오늘 조금 추가드린 것이 2016년에 이 엠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치적인 터모일 관점에서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 가지 레벨로 나누어서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라고 이걸 해서 이후에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첫 번째 단계로는 이 엠팩이라는 기관이 부동산 온타리오주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평가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론을 쓰고 있다는 것을 공개하겠다. 이게 첫 번째 레벨입니다. 유형별로 공개하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유형별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론에서 쓰고 있는 주요한 원단위가 당신의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산정되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당신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별 리포트를 제공하겠다. 이게 2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당신이 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물건별로 평가적으로 제공하겠다. 이게 3단계입니다. 이 3단계를 2016년에 발표해가지고서 2023년까지 정기적으로 오픈하겠다고 해서 지금 사이트에 올라가면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꽤 오픈이 돼 있고요. 지금 거의 실현이 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이제 좀 참고를 하시고요. 좀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뭐 첫 번째 던진 질문에 첫 페이지 던진 질문에 제대로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후에 토론도 같이 한번 해보실 겸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시를 해야 될 대상 가격이 무엇인가라는 거 저희가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가치 적정 가격 이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실거래 가격과 동일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가격 상승기에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비교 방식으로 조사 산정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시장 가치로부터 벗어난 그런 가격을 공시 가격으로 인증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은 투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거품이 낀 가격을 시장 공시 가격으로 인증하는 결과를 낳는 게 아닌가요? 실거래가를 고스란히 따라가는 것보다도 감정평가 본연의 방식으로 시장 가치를 정의하고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시제도가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공시제도는 제도를 보시면 아시고 실제 운영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교 방식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수익 방식, 비용 방식이 우리나라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을 보다 공개적으로 공개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 수익용 부동산 이 비교 방식이 그 수익 방식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은 좀 이와 같은 관점에서 향후에 좀 지속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뭐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밑작업이 있어야죠. 절대 뭐 부동산원이나 어떤 시군에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만은 아니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거래 사례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에 대한 것, 수익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구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자료의 입력 활용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객관화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대량 평가를 일반화할 것인가. 대량 평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대량 평가를 어떻게 보편할 것인가가 지금 현재 논의의 가장 기본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제도를 우리가 마련한다고 할 때 실제로 제도를 운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인력입니다. 그 인력을 우리가 운용하기 위한 전문성 그걸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저희가 되어 있냐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더 제가 연구 과제를 하면서 놀라웠던 부분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에 비해서 우리의 감정평가 관련된 교육, 이 과세평가에 대한 교육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있어서는 좀 지속적으로 좀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신청과 관련된 건 좀 점검이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시가격 검증센터라고 해서 이번에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저는 되게 기대가 됩니다. 이런 연구 용역의 결과가 좀 많이 좀 그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부분도 된 것 같고요. 과연 그런데 그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해외에서 논의되던 이와 같은 역할을 동일하게 할 수 있을까?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가 주체하고 분리되게끔 지금 이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저비용으로 믿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 자료가 그 과정에서 대대적으로 공개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게 공개되지 않고 마치 센터만 만들고 이걸 또 연구 영역으로 해서 설계하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또 지지부진한 결과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주제를 맡게 된 입법조사처 장경석 조사관입니다. 앞에서 그 김주정 교수님께서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 가격 산정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산정하는 주체 어떤 전문성, 그리고 실제 이해관계자의 가장 그런 이제 정책을 통해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다고 보고 제가 발표하는 내용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 김 교수님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그 주제에 있어서 다르게 생각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해외 사례를 볼 때 좀 생각했던 거는 조금은 실무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국회의원님들로부터 조사 요구 같은 걸 많이 받게 되는데 뭐 주로 요구를 하실 때 좀 조사해 달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 좀 조사해 주세요. 이런 나라의 부동산 공시 제도를 좀 조사해 주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주요한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일본, 미국, 그 다음에 그 토지공개념 그걸 갖고 있는 대만,
뭐 여러 유럽 나라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 즉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라들의 사례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조금 조사해봤습니다. 정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위치가 고정돼 있는 부동산 가격을 민간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조사 산정을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산세나 이제 지방세의 그 근간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지자체가 도로, 상하수도, 교육, 공원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재원으로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과표가 되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실거래가에 대한 부동산 공시 가격이 실거래가냐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1년 중에 아마 전체 부동산 중에 실제 거래가 되는 부동산은 2%, 3%, 뭐 진짜 많이 된다고 해도 3, 4%. 그러니까 이제 저량하고 유량으로 봤을 때 유량이 저량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적은 게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없는 가격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서 공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부동산 공시제도 뭐 그런 거 이제 기본적인 출발점이었던 거고, 뭐 몇백 년 전부터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되지 않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오늘 토론 오신 박성규 박사님으로부터 조금 얘기를 듣고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목적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좀 재밌습니다.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 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 사항과 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조사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기까지는 좋은데, 부동산의 적정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 가격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볼 때는 공시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시세를 잘 반영해가지고 시세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이제 좀 수준을 정하면 되는데, 여기 적정 가격 형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이 들어서게 된 걸까 하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뒤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 사례를 좀 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시가격 수준과 시장가격, 또 공시가격 산정 주체, 객관성, 투명성, 또 가격 평가를 하는 주체와 조사 행정 주체 간의 어떤 관계, 이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공시제도를 간략하게 정리한 편인데, 요거는 그냥 참조하시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별 법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지가공시법에 따라서 지가공시제도, 또 국토이용계획법이라는 거에 따라서 도도 부연, 광역지자체 지사가 공시하는 지가조사제도, 또 지방세 과세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에 따르는 고정자산평가제도, 이건 시정촌장이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 상속세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가공시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지가공시법을 보면, 이 법은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적정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 좀 큽니다. 법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엔 써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 토지의 거래 가격에 대한 지표를 주고 공익사업 등에 대한 적정한 보상금을 성립하는 보상금 어떤 성립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가 공시에 따르는 지가는 기본적으로 지가를 형성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이제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 얘기하는 지가를 적정한 지가를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 일본의 법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도도부연 지가조사제도 이거 같은 경우는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제 13조의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국토교통 대신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 상승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폐해를 제거하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입장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도부연 지사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 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이런 것들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사실은 이제 지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가 형성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크게 와닿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 이제 재원과 관련된 건 어디 있냐면 고정자산세 평가제도, 즉 시정촌장이 지가를 조사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재산세를 매기는 이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앞에서도 뭐 적정한 가격이라 돼 있지만 여기 이제 고정 자산 가격은 적정한 시가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산세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법하고 좀 관련성을 짓기 위해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르는 그 공시 가격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얘기하는 어떤 토지 보상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가격 형성의 의미들이 조금 많이 강조돼 있다. 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나머지는 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일본 사례 통해서 어쨌든 보게 되면은 일본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개별 법률에 따라서 사용하려는 목적과 시행 주체에 따라 다르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가조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토지의 거래 가격에 대한 지표를 주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에 제공하는 토지에 대한 적정한 보상금 산정 이런 거에 이제 좀 활용하고 있고 지가조사 같은 경우는 토지 규제하는 데 좀 활용하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지만 이제 토지와 건축물을 별도 산정해 가지고 합산하는 체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사례에서는 좀 특이한 거는 산정된 가격에 대한 이의 절차 같은 것들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조세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세로 징수가 됐을 때 조세에 대한 불복 절차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일본 사례를 통해서 뭐 좀 배울 수 있는 거는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제 네덜란드 사례인데요. 이거 좀 뭐 우리 부동산원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는 측면도 있고 해서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관련된 논문을 보니까 네덜란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이제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나라인데요. 인구 한 1,500만 정도 되고 12개의 광역지자체, 380개 지자체 그리고 이제 재미나게 여기 이제 간척지가 많다 보니까 21개의 이제 수자원 위원회 해가지고 이쪽도 이제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공시 주체가 됩니다. 70년도부터 재산세 과세평가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차례 운영돼 오다가 95년도에 부동산 평가법 여기 이제 WOC 해가지고 그냥 보주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부동산 가치의 이제 통일된 결정과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법에 따라서 부동산 평가법이라 하겠습니다. 평가법에 따라서 가격 평가는 지자체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이게 각 380개나 되는 지자체들이 이 법에 따라서 제대로 이걸 산정했는지를 독립행정기관으로 돼 있는 네덜란드 부동산 평가위원회라는 이제 바르덜링스 캄머라고 돼 있는데 이 캄머가 이제 독일어에도 캄머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챔버입니다.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부동산 위원회가 평가위원회가 이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평가위원회 역할들을 조금 주로 많이 볼 건데요. 여기 이제 대량 평가 모형을 사용해 가지고 재산세를 매기는 거를 이제 확인 감독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간에 이제 균형 있는 가격 평가를 하기 위한 지침서 같은 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고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산정을 위한 건축물에 대한 기본 정보 등록 같은 것도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이 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또 이제 특별히 주민과 지자체 간 가격 평가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 위원회가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그 가격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위원회는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이제 위원으로 되어 있고 3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 지원하는 직원은 23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운영 비용은 1년에 한 57억 정도 쓰고 있고요. 그럼 이제 가격 평가를 직접 그럼 위원 그 아마 원로급이고 전문가인 위원들이 평가할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대량 평가 모형 같은 걸 구축하고 또 외주를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평가위원회가 이제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서 지자체 공시 가격을 감독한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그 가격이 제대로 책정됐는지를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죠. 최유효 사용. 이게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highest and best use라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최고로 합리적으로 사용된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책정된 가격으로 책정된 건지를 보는 거고요. 토지 건물 합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 자본 아까 얘기했던 수익법, 또 시장가치법, 또 원가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 지자체에서 각 시민들한테 발행하는 부동산 가격 평가 보고서 이 내용인데요. 부동산 평가의 기본적인 정보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측정됐고 뭐 이와 관련된 변수들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해 가지고 몇 가지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 공시 주기 예전에 4년마다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매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물론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평가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아까 이제 그 운영 예산 말고 이제 평가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가격 평가하고 조세 정책을 분리한다는 겁니다. 가격 평가는 실질적으로 시장 가격 기준으로 하되 이 과세와 관련된 것은 조세 정책은 지자체가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세입 규모에 따라서 세율을 조정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가지고 조세의 항목과 세율을 법률로서 정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건 이제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 이제 평가 모형은 대량 평가 모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위원회가 지자체 380여 개 이제 330여 개 지자체와 관련을 갖고 있는데, 좀 네덜란드어로 돼 있는 거 좀 이렇게 구글 번역을 시켜가지고 한번 보니까 여기 이제 별 5개,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돼 있는데. 별 3개 정도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지자체가 거의 한 97%, 9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위원회가 제대로 나름 감독도 제대로 해주고 자기네들 분쟁과 관련된 것도 잘 해결을 해주고 그렇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활동 중에 이제 이게 이제 활동이 제대로 됐는지를 국민 입장에서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의제기와 관련된 것인데. 사실 생각보다 이의제기 건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 공시 그 편람회 보면은 민원 제기가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200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 뭐 최종적으로 3.1%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2%나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이제 민원이 좀 활성화돼 있고 많은 민원이 제기된다. 이거를 아마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전체 예산 중에 공시하는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이 민원 처리하는 데 들어갈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특별히 여기 이제 NCMP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 뜻은 이제 No Cure, No Pay, No Payment. 즉 이제 이 이의제기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요 하는 이제 회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수정이 안 되면 수임료 안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뛰어들다 보니까 부동산 이제 평가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연차 보고서들을 이렇게 좀 번역해가지고 읽어 보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NCMP로
이의 제기한 해서 수정받은 건수하고 그거 없이 이제 개인 민원으로 수정 요구를 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수정받은 그 비율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원회 평가위원회 입장에서는 NCMP로 인해서 뭔가 더 활성화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네덜란드 관련된 걸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나머지들은 좀 보시면 되고요. 하나 이제 재미난 거는 여기가 그 올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가격이 작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긴 이게 아까 7.2%라고 얘기했던 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작년 2월 달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이제 침체가 오는 상황이고 유럽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1월 1일 기준이니까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의 제기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이제 특별히 많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자료에 뭐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암스테르담 평균 거래 가격이 56만 7천 유로 정도 되는데 이거에 따른 재산세율을 적용하면은 연간 재산세는 우리 돈으로 한 34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공시 가격이 전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이 평가위원회의 말이 이제 그 모집값하고 이제 세율은 재산세액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이 모집값이 오른다고 즉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납세액이 증가하는 건 아니다. 이 값이 증가하게 되면 각 지자체별로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부동산 여기 이제 주로 뭐 세제와 관련된 과세 평가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이걸 높여가지고 과세액을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사례입니다. 대만의 경우는 1989년도 우리가 이제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입법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배워왔던 게 이제 대만이었죠. 중화민국 헌법, 대만 헌법에 따르면은 국민경제 운영 원칙으로 이제 그 토지 균분, 순원이 얘기했던 이제 삼민주의, 민권 뭐였죠? 민생과 관련된 원칙으로서 이제 이 토지 제도를 얘기할 때 토지 균분 제도를 얘기하고 이걸 이제 평균 직권, 그러니까 누구라도 토지에 관련된 것은 좀 공평하게 누려야 된다라는 이제 그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가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토지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조세를 통해서 공공이 항유를 해야 된다. 창과 귀공이라고 하는데 창은 이제 넘치고 홍수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넘치게 되면 그거를 걷어들여서 공공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고 그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조가 납세 해가지고 가격에 조응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고 또 토지 보상 같은 걸 할 때도 가격에 조응해서 이걸 토지를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 가지 원칙입니다. 조가 납세 혹은 조가 징세, 조가 수매, 창가 귀공. 이게 이제 토지 평균 직권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그 대만의 부동산 공시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법에 따라서 집가세, 토지증치세, 주택세, 공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집가세는 이게 3년에 한 번씩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토지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재산세를 걷는 거. 토지증치세는 토지가 거래될 때 자산가치 상승분, 자기 노력 없이 상승이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창과 기공의 원칙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세게 걷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옥세, 또 빈 땅을 이렇게 놔두는 거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세금을 매기는 공지세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따라서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 수준으로 이걸 운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재산세의 기반이 되는 공시제도는 공고지가라는 걸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고지가의 경우에는 뭐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현실화율이 평가된 가치의 한 20%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다르고요. 양도소득세를 걷는 공고형가 이 제도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높아져 가지고 지금 2023년 기준으로는 93% 정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봤을 때는 타이베이 같은 경우는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역별로 조금씩 이제 다르게 되는데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가급적이면 노력을 들이지 않고 가치 증가가 일어나서 양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많이 회수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좋으냐 하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대만에 갔다 오신 분들한테 전 아직 대만을 못 가봤습니다만 갔다 오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대만 도시 경관이 좀 어떻습니까? 서울하고 비교할 때 좀 현대적인가요? 뭐 어떤가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대만 갔다 오신 분들은 대만이 선진국이고 뭐 여러 가지로 다 기본적인 인프라도 잘 깔려 있고 한데 좀 서울에 비하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뭐 어떤 골목을 가보면 우리나라 80년대 수준 같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 토지 증치세를 운영하는 거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웬만하면은 공적으로 환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시장 차원에서의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 공시제도와 관련된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의제기와 관련된 건 여기서도 이제 토지법에 따라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표준 지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생각하는 경우에는 지방 정부에다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절차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시사점으로 얘기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수준으로만 놓고 보면 공고 지가가 공고 형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유세 부담과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납세자의 어떤 조세 부담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현실적으로 좀 낮게 형성이 돼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얘기한 이제 거래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그 개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환수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미국 뉴욕시인데요. 이거는 이제 앞부분에서 또 김정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를 위한 우리처럼 이런 이제 공시제도 이렇게 운영하는 건 아니고 과세평가를 해가지고 재산세를 거두기 위한 어떤 과세평가를 하는 것인데 연방 차원의 법률은 없는 거고 각 주법에서 이제 정하는 프로퍼티 로우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시 재산세 과세 유형이 이제 1, 2, 3, 4종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부동산이고 1종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적은 부동산 단독주택 내지는 그런 거고 2종은 그 임대용 자산 주거용 중에 3종은 이제 상업용 자산 4종은 일종의 이제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시설물 유틸리티 이런 이제 것들인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 표에서 보시면 시장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일종 부동산의 비율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종 부동산은 24% 정도가 되는데 과세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상업용 이종 부동산 임대 수익을 통해서 발생하는 상업용 부동산하고 사종 이쪽 부동산의 비율이 좀 높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냥 principal residence 그러니까 실거주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세수 비중은 조금은 이제 납세자의 어떤 부담 등을 생각해서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는 좀 낮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 이건 뭐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마 토론 과정에서 또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교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총량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뉴욕시가 재산세 과세할 때 뉴욕시에 소재하는 모든 부동산을 부동산의 시장 가치, 마켓 밸류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이제 형성을 한다라는 공시를 한다 하는 걸 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장 평가 방법은 유사 거래 가격 접근법, 또 소득 접근법, 또 원가 접근법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뉴욕시 또 그 부동산 재산세 세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지자체별로 지역별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년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현실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부동산 뭐 이렇게 공시 가격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이제 과세 그 세입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적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재산세 산정 과정에 대한 거를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뉴욕에 잘 모르지만 개략적으로 그냥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주소를 어떤 특정 주소를 찾아가지고 한번 넣어봤더니 이런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화면도 나오고 각 세대에 부과된 재산세 통지서도 나올 정도로 어떻게 이제 어떤 유형의 부동산이고 평가된 시장 가치는 얼마인데 그에 따르는 과표는 어떻게 되고 재산세액이 올해 얼마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될 재산세액이 얼마다라는 것까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와 관련된 거는 뭐 아까 온타리오주라든지 거기만큼 잘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세 자료와 관련된 자료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8월 12일자 마지막으로 이제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니까 한 1,000만 건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물리적 정보 등 약 140개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과세 자료가 놀랍게도 1966년도부터 66년 자료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연구하는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분석하거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뉴욕 사례 등을 통해 보면은 결국 이제 과세평가 재산세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가 되는 거고 가격 공시도 시 정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부동산 과세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은 대단히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의제기와 관련된 것들도 상세하게 좀 규정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나라들 좀 종합해 봤는데요. 어쨌든 법적 근거들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가격 수준이라는 거는 마켓 밸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산정 주체는 각 국가나 지자체가 하고 있고, 이의제기와 관련돼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배울 거는 없는 것 같고, 뉴욕이나 이런 데는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대만 같은 사례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토지공개념이라는 걸 배워온 나라이긴 한데 어쨌든 보유와 관련해서 보유세를 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하고 다르게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아주 막 이론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한 건 아닌데 대단히 많은 나라들이 여러 자기네들 시스템 하에서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배워올 만한 그런 사례들은 그래도 각 나라에 한두 개씩은 있다.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5분인데 이 중에 우리 박성규 박사님이 특별히 성의껏 자료를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먼저 좀 발표를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시죠. 예, 저희가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작하기 전에 아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마 국민들한테 공시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설문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저도 한 20년 넘게 이렇게 보면서 어차피 올해 국회로 왔으니까 국회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두 개의 관점에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우리 공시법에 1조, 2조, 3조에 다 적정가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적정가격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원칙과 목표는 명확한 것 같은데요. 26조에 가면 갑자기 그걸 반영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적정가격을 공시하려다가 갑자기 또 반영하라는 얘기라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죠, 그죠? 네. 결국은 이 공시가격에 대한 법을 만들 때 과연 우리가 진짜 2020년에 이렇게 법을 만들 때 깊이 고민했었나, 국민들한테 합의를 구했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이나 어떤 예외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이나 목표가 흔들리는 체계로 간다면 아마 나중에 법은 다 누더기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현실의 정책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는데 정작 비판을 하는 사람은 맞는데 가끔은 그렇습니다. 내가 비판을 받긴 하는데 가끔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억울한 사람 얘기는 또 잘 안 들어주는 세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제도적으로 외부의 어떤 정치나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처음에 도입할 때부터 세금이라고 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출발을 했습니다. 세금 내는 거 좋아할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세금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국민 부담과 완전히 직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부담금부터 해서 보험료, 복지까지 수십 가지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거로는 법률만 120 몇 개고요. 행정규칙만 거의 몇십 개가 됩니다. 그래 놓고 온갖 활용을 다 합니다. 심지어 재밌게도 가끔 저도 이제 공시업무 담당하는 부분한테 억울하다고 합니다. 왜 억울하냐 그러면 아니 도대체 과세관청은 뭐 하냐는 거죠. 세율을 조정하거나 공정시장가액을 조정할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공시가격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즉 어떤 세율 조정이라든가 완충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결국은 국민 모든 민원이 공시부서로 다 귀결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두 발표자님께서 얘기했지만 세금으로만 쓸 거고 세금으로 할 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구조로 다 막 쓰면서 결국은 책임은 한 곳에 다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소위 얘기하면 한 사람만 계속 펴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 현실의 정책의 추진의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목표는 멋지게 잡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길게 잡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10년, 20년이면 국회도 많이 바뀌고요. 대통령도 바뀌고요. 다 바뀝니다. 현실화 목표율 80%, 90% 얘기하는데 제가 늘 다니면서 안타깝게 조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물이 있는 얘기들만 주로 많이 하시죠. 토지 얘기할 때도 맞아. 미국에서 전답 임야 우리 허허벌판에 수많은 거 가격 공시할 필요가 없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은 토지나 주택이라 이렇게 있지만 모두 동일하게 목표를 가져가는 것도 웃기고요. 1년에 거래가 잘 안 되는 가끔 제가 쓰는 게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 춘향면 같은데 1년에 거래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거기다 현실화율을 80%, 90% 거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도시형 토지, 우리가 도시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이나 상업용 중심이 가고 농지나 임야는 사용가치 개념으로 등급제를 하거나 이렇게 좀 쉽게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차별화가 필요한데 우리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80% 가야 돼, 용도 무조건 가야 돼 이런 얘기가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낮은 임야를 올리려고 하니 세월은 내월해야 될 것 같아서 5년, 10년 이렇게 수록하는 겁니다. 목표를 이제는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이게 모호하다고 하는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저런 겁니다.
공시가격 어떤 현실화 계획을 하는데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을 어떻게 고려하다는 거죠. 개별 부동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현실화 플랜을 짜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법을 만들 때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깊이 고민했나. 부동산 가격의 변동 사항으로 해서 그럼 변동 사항하고 형평성까지 다 고려하면 현실화 계획을 어떻게 짜라는 얘기인지 말이 없습니다. 이 논리가 안 맞고요. 우리 공동주택에 보면 아까 3방식 김재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법에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 다 3방식이 다 있습니다. 근데 법을 2020년에 개정하면서 특수성하고 변동 예측 가능성 미래까지 다져보고 공시를 해야 됩니다. 신이 되라는 얘기 같은. 법을 만들 때 이런 방식의 원칙과 지금 할 수 없는 역할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부분들이 좀 없고요. 운영에 있어서 보면 제가 국회 예산이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택가격 공시가 2005년인데요. 거의 한 20년 전이죠. 그때 대략 한 1,000억 예산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1,000억 조금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인원 다 이렇게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그러한 예산 조건 하에서 아까 설명한 우리나라 인구가 아까 보니까 5,100만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공시가격 건수가 5,400만이 넘습니다. 인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 숫자하고. 그렇게 많은 양을 하는데 해외 사례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희만큼 복잡한 나라 저도 많이 다녀봤지만 복잡한 나라 없는 것 같습니다. 개발 변동 수시로 발생하고요. 우리나라가 역대급으로 전 세계에서 토지 이용 규제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 규제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나라입니다. 대량 산정 어쩔 수 없이 가능합니다. 저도 실무적으로 보면 대량 산정의 시스템이 낙후돼 있고 후진져 있다. 문제가 많다. 모순적이다. 당장 서울시의 제일 중요한 지하철역과의 거리조차 조사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눈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방법의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변동을 공시가격 변동을 시장 변동에다가 현실화 반영 분을 자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 거죠. 각 개별 물건의 변동이 같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또 그 변동에 있어서 배당 특허 가지고 오류나 이런 부분이 조건, 모든 조건에 가야 저 수식이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 수식은 2003년도에 했다가 실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다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방법에 있어서도 현재의 추진 방법을 저는 조금 한번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시가격은 산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A 더하기 B가 C가 될 이런 산수가 아니라고 하는 게 저희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이고요. 외국제도 아까 다 소개하셨는데 제가 아는 법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일괄로 되는 경우하고 토지만 건물을 분리하는 게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일괄인 경우하고 분리한 경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답이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과 절차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만 하나는 전문성하고 좀 빠진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부의 많은 정치적, 외부 경제적 이유로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받는 구조가 계속 현재화되지 않는 현재처럼 가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아마 김준 교수 아까 보셨던 것 같은데 선거로 뽑히거나 주지사가 지명하는 것처럼 독립성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제도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계속 영향받다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나 이렇게 정답 국가별로 이런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가 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구분돼서 다 되고 있고요. 제가 아까 공시가격 실거래 가격하고 시장 가격 같냐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집 안에 들어가 보시죠. 방이 몇 개 있고 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할 겁니다. 공시가격 담당자가 온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즉 외형적인 것만 봅니다. 외부 거 가지고 실거래 가격한 거하고 같은 등급으로 본다. 그 자체가 모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부만 조사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뭔가 정답을 알 수 없고 그래서 적정 가격이라는 말도 나오고 어떤 가치라는 말도 나왔던 겁니다. 대략 이럴 것 같아. 평균적으로 이러니까 이 정도 맞을 거지라고 하는 것이지 직접 거래된 것에 대한 가격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수익 방식 부분도 조사를 하는데 우리는 공시가격 체계에서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 빠져 있냐면 소유자가 빠져 있습니다.
미국 뉴욕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다 나의 우리가 부가가치 신고나 이런 거 할 때는 다 써내시잖아요. 정확하게 자기가. 그런데 정박 과세와 이거 관련돼서는 소유자는 늘 객체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에 통보받으니까 이의신청하세요. 어떻게 나왔는데요? 그건 알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의신청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하나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합니다. 늘 실패하는 게 우리만 실패하는 게 아니다. 다른 나라도 굉장히 크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헌재까지 가가지고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최근입니다. 왜 그랬냐? 35년 동독, 서독 옛날 자료 그대로 그냥 쓰고 그냥 쉬운 게 쉬우니까 세금 문제니까 쉽게 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거 한 번뿐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위헌 판결을 받았고요. 가장 최근에는 2019년에 위헌 결정 받아서 2024년까지 좀 유지를 하되 뭔가 대책을 내놔라. 아직 대책 못 내내고 있는 것 같고요. 더 대단한 건 덴마크는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국세청인데 감사원 감사받고 국세청이 해체됐습니다. 심각할 정도의 문제가 발견이 돼가지고 심지어 그러니까 해체란 표현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세청을 완전히 한 개를 7개로 쪼개가지고 업무 분담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대폭적인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시사점도 분명히 있고 또 한계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현실에 맞게끔 또 우리 여건에 맞는 틀을 찾아가는 역할을 약간 외부로부터 조금 독립되거나 아니면 좀 해서 영향을 좀 적게 받는 형태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시가격은 균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재산세는 형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우리가 보통 균형성을 얘기를 할 때가 있고요. 세부담은 형평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부담을 균형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겠죠, 그죠? 그래서 공시가격은 형평이란 표현보다는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가야 될 것 같고요. 세부담은 세부담의 어떤 형평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공시 비율이든 아니면 세부담 상한제든 세율이든 뭐 감면이든 이렇게 해서 부담의 어떤 형평성이나 많은 걸 좀 달리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대 부동산학과의 임재만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대 임재만입니다. 공시가격 관련해서 이런 토론회를 참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주택 가격이 뭐 땅값이 한참 오를 때는 이 공시가격이 소위 말하는 시세 반영보다 낮아서 불만이 없을 것 같지만 역시 문제는 뭐 아까 박성규 의원께서는 균형과 형평성 얘기했는데 공시가격이 균형을 이룬다라고는 얘기는 곧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격을 좀 잘 맞춰보자 하는 얘기고 결국은 가격이 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세금의 형평성 문제는 곧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공시제도가 공시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그 일반 감정평가할 때도 그 평가의 기준이 적정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적정가격이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일반 평가의 적정가격과 공시가격의 적정가격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반 평가에서는 그냥 다른 나라에서 말하듯이 시장가치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시장가치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두 정의를 보면 글자 몇 개 빼고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적정가격이나 시장가치나 사실상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건데 정말 다른 거냐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시중에서는 이제 시세라는 말을 쓰고 또 우리 국토부도 시세 반영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세가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 가치냐?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또 실거래가가 시장 가치냐?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미국에서 감정평가 이론의 발달 과정을 보면 시장 가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끊임없이 변화해 왔어요. 그러면서 글자 수가 많아집니다. 말하자면 시장 가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인데 이 조건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또 사람마다 구체적이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면 사람마다 그 적정 가격 또는 시장 가치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다는 거죠. 감정평가라고 하는 게 뭐 완전히 100% 과학일 수는 없으나 그래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한다면 감정평가에서 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명확하고 구체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공시가격을 적정 가격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적정 가격은 뭐 그냥 잘 아는 사람들이 충분히 동기화돼서 거래해서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거다라고 해서 대충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1원부터 100원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시 가격이란 무엇인가, 적정 가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화된 그런 정의가 좀 필요하고 사실은 평가사나 뭐 부동산원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시 가격에 대한 적정 가격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고 개별화돼 있어서 그 구체적으로 나오는 가격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적정 가격 또는 시장 가치에 대한 개념에 대한 어떤 체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전문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훈련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무슨 기술, 뭐 평가 방법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적정 가격, 시장 가치에 대한 개념을 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감정평가사라는 제도를 갖고 있고 또 부동산원에서 내부적으로도 전문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명목적인 전문성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공시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뭐 평가사든 부동산원 직원들이든 교육은 많이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한 교육은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전문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감정평가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원에 있는 직원들을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가능하면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적어도 명목적인 전문성만큼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가격과 관련된 조세 체계, 행정 체계, 산정 체계, 이의신청 체계에 관한 건데요. 공시 가격이 적정 가격으로 산정이 되려면 이 적정 가격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이 공시 가격을 활용하는 부처의 이의를 받으면 안 됩니다. 공시 가격이 너무 높아서 세금을 많이 내게 한다. 그러면 세금을 낮추면 돼요. 근데 왜 공시 가격을 건드리게 만드냐는 거죠. 공시 가격의 목표는 해당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의 주체는 그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잘 선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이 높아지니까 낮춰달라. 건보료가 많이 나오니까 낮춰달라. 이런 요구에 공시가격 자체를 흔들어 왔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공시제도의 암울한 역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 공시가격 제도를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하기 전에 이미 공시지가 제도가 있었고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를 잘 평가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건물 가치만 더해서 과세하면 되는 거죠. 말하자면 토지를 잘 평가하면 되는데 토지를 잘 평가하지 못하니까 주택에서 과세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야 그럼 이제 토지는 포기하고 주택만이라도 잘해보자 라고 해서 생긴 게 주택 공시가격 제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겁한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택 공시가격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 정치적인 어떤 과정에서
토지의 과표를 그러니까 실거래가 수준, 그러니까 현실화 수준을 높이지 못하는 대신 주택만이라도 좀 높여보자라는 방식으로 우회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토지의 그 뭐 용어도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시세 반영률하고 주택의 시세 반영률, 주택 안에서도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과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는 바로 이런 정치적인 어떤 과정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공시주체와 산정주체와 이의신청주체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공시제도와 관련해서도 말하자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사람은 산정을 잘하게 하고, 공시의 주체는 바로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이 적정가격을 산정해온 것을 가지고 야 이거 너무 높으니까 낮게 하자라고 해서 적정가격이 80%만 공시가격으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조정을 하지 않고 가격을 산정해오는 전문가들한테 가격을 조정하라고 해왔다는 점, 이 점에 있어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산정 주체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이 해결하는 주체가 같다는 거예요. 내가 평가해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불합리하죠. 평가하는 사람은 잘하고 그것이 잘못됐는지는 다른 사람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시주체와 산정주체와 이의신청주체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검증센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검증센터라는 것이 공시 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검증하겠다는 건지, 공시한 다음에 검증하겠다는 건지, 그거 아니면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그걸 검증해 가지고 이의 신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 기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센터의 역할을 공시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할 것인지, 공시된 다음에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일상적으로 공시가격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중에 수정되도록 할 것인지, 이 기능이 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시제도는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이의시정 과정에서 투명하고 그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데, 그걸 가장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기껏 가지고 있는 정보가 실거래가 신고한 제도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수익 방식 많이 말씀하셨는데 임대 자료 없습니다. 공시 주체가 임대 자료를 획득할 수도 수집할 수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건축비 자료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3방식을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 다 좋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정부 환경에서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뭐 공시제도를 수출한다고 얘기하는데, 공시제도 수출하기 전에 우리가 공시를 잘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갖추고 이것을 공시 주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재만 교수님은 적정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전문성에 대한 문제점, 특히 제도적으로 공시지가의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택 공시제도를 만든 부분에 어떤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시주체와 산정주체, 이의신청주체가 분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증센터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또 3방식이라는 것이 데이터가 없이 이루어지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토론은 부동산 플래닛의 임하나 랩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임하나입니다. 저는 그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프롭테크 기업에서
빅데이터랑 그 기술을 활용해서 그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이유이기도 할 테고 개선 방안이나 조금 더 실무적인 부분에서 좀 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공시가격의 그 투명성이나 정확성이나 그 신뢰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결국 그 데이터와 기술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을 대신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을 기술의 그걸로 채우고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 2023년에 그 발표한 그 보도자료의 그 내용에 보면 그 2023년 부동산 공시지도 운용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개별 토지가 3,479만 필지를 공시하고 표준 토지는 56만 개,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은 개별로 384만 주택, 표준은 25만, 그리고 공동주택은 1,486만 호를 공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를 조사하는 인력이 각각 1,220명, 480명, 56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의 경우 조사자 한 사람이 그 산정해야 되는 물량이 2.8만 호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사 물량이 과다하고 조사 인력이 부족하니까 전문성이 없는 조사자들이 투입됨으로써 또 조사자의 전문성이 없다라는 어떤 논의까지도 지금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과 데이터의 어떤 그 보완 방안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공공 데이터가 많이 개방이 되고 일부 민간 기업들에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연계돼서 또 다른 새로운 정보들이 이제 고도화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그 뭐 적정 가격이라는 이제 정의는 조금 뭐 저는 뭐 시세이냐 감정평가 가격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그 가격을 거래가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가격을 예측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기술과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한 10개 정도 되는 편이고요. 이 기업들이 사실 이제 뭐 감정평가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들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사업을 목적으로 그냥 시세에 기반으로 어떤 그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조금 더 시장의 가격을 적정하게 예측해서 그 가격에 사고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기반들이 이제는 다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에서 하느냐 공공에서 하느냐에 대한 걸 떠나서 일단 그 어떤 알고리즘적인 부분에서만이라도 데이터와 기술이 결합되면 가격들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이제 좀 착안을 한다면 이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그 과정에 어떻게 좀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산정 근거랑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어떻게 산정했느냐, 이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에서 그럼 표준지 사례는 적정한가? 그럼 유사 사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가 되지 않는 유사 사례 없는 지역에서 유사 사례는 어느 사례를 유사하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에서 보면 뭐 광주 뭐 감정평가사분들이 얘기하신 거 보면 이제 광주에 뭐 사례가 없으면 그와 유사한 규모의 광역시, 그러니까 인근 지역의 거리가 아니라 규모의 어떤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찾는다든지 이런 이제 각자 평가를 하시는 이제 어떤 방식들이 있을 텐데 이런 그 방식들이나 이제 조사자의 전문성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하면 판단하는 기준들에 대한 그러니까 프로세스만 저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든 그 산정한 근거는 같이 동일하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라는 부분까지도 좀 이제 보완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김준영 교수님 발표해 주셨던 콜로라도나 뉴욕이나 플로리다 사례에서 보면 부동산 유형별로 과세평가 방식이 이제 상이한데 데이터의 수집 여부 이제 임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 임대 자료는 이제 지금 사실 구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저희 회사도 그 추정 가격 서비스를 하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본인들의 그 건물 부동산의 가격이 잘못 평가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대수선을 하고 리모델링을 했던 어떤 자료들을 보내줄 테니 이 내용을 반영해서 가격을 다시 산정해달라라는 문의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유자들이 결국에는 이것들을 좀 공론화시키면 본인들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유자의 참여가 반영되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 부동산 유형별로 그 적정한 과세평가 방식을 적용해서 어떤 기술과 데이터의 결합으로 인한 어떤 사전적인 가격이 만들어진다 하면 사실 전문가분들은 그 가격으로부터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를 논의하는 그 전문성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인력을 다 채워서 이것들을 다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데이터의 결합으로 사람과의 협업을 통해 조금 부동산 공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투명하게 정확하게 또 신뢰성 있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방식을 조금 민간의 시장 상황에 비춰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이만하 박사님 말씀하신 거의 내용은 지금 프로텍이나 이런 데서 부동산 데이터나 이런 걸 다루는 기술이 발전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공시가격을 조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인력을 투입해서 사람이 판단을 하다 보니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 어려움을 많이 낳는다라고 보고 대량 평가가 가능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방법, 또 이렇게 했을 때 조사자가 갖는 부담의 경감, 역할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향후에 산정 근거나 이의 신청까지 확대를 해서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토론은 조선일보의 정순우 기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동산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시가격 관련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그런 관련 기사도 많이 썼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기자 생활하면서 공시가격 기사 쓰면서 느꼈던 부조리함,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아까 그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라는 것에 있어서 실거래가의 효용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 게 그 최근에 그 정확성 논란이 돼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그 부동산원의 이제 그 가격 동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원의 조사원들이 이제 실거래가와 뭐 호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래 가능한 가격이라는 걸 도출해서 그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공시가격 산정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결국 그 가격 뭐가 중요한 가격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거래가를 이제 참고만 하고 있지 그걸 절대값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실거래가는 그 특이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강남에서 어떤 아파트가 뭐 직전 한 달 전에 비해서 막 30%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저희 기자들이 막 폭락이 왔다 막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거래 같은 게 이제 부모님이 자식에게 뭐 증여성으로 싸게 넘긴 거래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그 평형에서 1년 동안 실거래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고 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적정 가격으로 보고 공시가격을 매긴다면 그건 절대 정확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제 그 결국 지금 당장 그 실거래가냐 아니면 뭐 어떤 방식이냐가 중요한 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제일 효용이 입증된 것은 어쨌든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감정평가 방식도 한계가 있겠죠. 뭐 감정평가사들이 너무 뭐랄까 혁신을 안 한다든지 뭐 그런 그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방금 그 랩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빅데이터 기업들이 자체적인 기술력을 활용해서
감정 평가와 뭐 경쟁 혹은 보완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좀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뭐 동호수 정보 이런 게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물론 뭐 일반인에게 공개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도덕성이 검증된 그런 전문 기업들에 한해서 그런 정보를 좀 더 넓게 공개를 한다라면은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면 훨씬 더 우리가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적정 가격에 가까운 값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공시가격 업무를 거의 전담하는 게 부동산원인데 부동산원이 어쨌든 지금까지 많은 공시가격 업무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제가 공시가격 관련해서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일이 2019년 1월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개가 됐는데 그 당시에 가격 기준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8개가 상승률이 100%로 똑같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그 당시에 제가 국토부에 물어봤더니 감정평가사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왔다. 그게 답변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 당시 평가에 관여했던 감정평가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 국토부 평가과의 담당 사무관이 100%를 맞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입이 들어가는 순간 이 공시가격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행정 목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떻게 보자면 진짜 없어져야 될 제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제일 필요한 것은 어쨌든 한국부동산원 현재 맡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원을 뭐 그렇다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을 민간으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 뭐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어쨌든 정치권의 입김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최대한 차단하는 범위 내에서 좀 현실적인 독립적 재고 방안을 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가 마련하고 있는 그런 공시가격 현실화 그런 개선 방안에 중에 그런 부분은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의 신청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지 공시 납세자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공시 가격을 믿지 못하고 그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이의 신청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자산인데 그게 어떤 식으로 가격이 매겨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본인들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시가격 이의 신청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인터넷으로 이제 합니다. 부동산원 공시가격 알림 사이트에서 답변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산정되었습니다. 그게 답변이에요. 그 이상의 정보는 물론 조금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공시할 때 이제 한 장짜리 보고서가 제공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우리 집이 몇 층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런 공시 가격이다 그런 게 나오는데 저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적정 가격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출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전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거는 공시 가격의 토대가 되는 적정 시세 그 값을 우리가 납세자한테 그냥 100%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이 10억이야. 그런데 지금 정부가 올해의 현실화율 목표치는 60%로 줬어. 그러므로 공시가격이 6억 원이 됐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준다면 제가 봤을 때 그걸 납득하지 못할 납세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못했죠. 그거는 이제 정부가 마치 특히 이제 지난 정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부동산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높아진 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과 세금은 매기지만 그 가격을 납세자한테 보여준다는 건 마치 정부가 그 가격을 인정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약간 정체 상태일 때 그런 논의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시가격의 토대가 되는 시세를 그냥 공개해버리는 것.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도전적이지만 굉장히 심플한 해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아주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생생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적정 가격에서의 실거래가라는 것은
실제로 기여도가 거의 없어 보이고 결국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이런 평가 방법의 필요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시된 가격 자체에 대한 당사자의 어떤 만족도는 너무 낮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공시 가격이 자료가 제공돼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부동산원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공시가격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부동산원의 김세중 처장님이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원의 김세중입니다. 앞서 우리 김준영 교수님과 장경석 조사관님께서 발표하신 해외 사례들을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하고 들었었는데요. 물론 이 공시제도라는 게 각 나라마다 부동산에 관한 제도, 그다음에 정책, 또 부동산을 대하는 국민들의 문화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공시제도도 또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거래를 전체를 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원을 가린다든지 뭐 구체적으로 홀을 가리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일부 주는 전체를 공개하고 또 일부 평가사들이 그 실거래가 적정한지도 검증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랬을 때는 이제 공개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데 우리는 조금 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외국 사례를 봤을 때 그래서 똑같이 저희들이 외국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거기서 우리들이 좀 시사하는 바를 발견하고 우리 제도를 발전시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다양한 분들이 말씀하신 이 공시가격의 개념, 적정가격, 뭐 시장가치, 뭐 예전에 지금 적정가격이 시장가치하고 유사하게 개념 정의가 돼 있었는데 과연 공시가격을 시장가치 100%로 공시할 수가 있는가, 실현 가능한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과정에 또 제26조의 이익 그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26조에 2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현재 공시가격이 진짜 적정가격이냐, 그러면 이건 정책가격이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학계와 또 정부가 좀 논의를 통해서 공시가격의 개념 정의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해외 사례에서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들은 아까 임재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시에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한정적으로 지금 실거래 자료 빼고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할 때 뭐 다른 분들은 좀 잘 모르시겠지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평가사님들께서 일부 수익 방식으로 이렇게 가격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수익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뉴욕주처럼 뭐 임대 자료, 소득 자료들을 신고 금액을 좀 제공을 해준다면 보다 나은 수익 방식으로 인한 평가 방식이 좀 원활하게 좀 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원가법으로 이렇게 많이 산정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에서 잘 돼 있는 부동산 제도가 잘 돼 있는 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하면 신축비를 신고를 하고 뭐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을 하면 또 그 비용도 신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그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고 가격도 좀 불분명하고 신고된 금액이 사실 맞는지 또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이런 건 아예 뭐 얼마에 한다는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공시 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좀 원활하게 제공됐다는 점에서 뉴욕주 같은 경우는 좀 시사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미국의 그 플로리다나 콜로라도나 뉴욕이나 이 공시 제도가 잘 돼 있는 도시들을 보면 이 공시 가격 산정하는 조사자들
또 거기서는 이제 뭐 인증받은 평가사라고 하는데요. 거기 굉장히 그 교육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보수 교육이라고 해서 매년 그 업무 역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새로운 기법을 개발됐을 때 그걸 습득할 수 있는 보수 교육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 미국에서 요즘에 그 대량 산정 모형이 굉장히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미국의 IWAO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기준서하고 현재 이 과세평가 기준서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량 산정 모형을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컴퓨터를 활용하고 조사자 주관을 배제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미래를 좀 대비했으면 합니다. 이의신청 제도는 제가 좀 딱히 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까 임재만 교수님께서 그 지자체 검증센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는 서울시하고 같이 그 모델링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시 전부터 공시 전에 특성이라든지 가격들을 의견을 주고 저희들이 평가사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산정한 금액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이의신청 처리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지까지 이렇게 검토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